웬만한 제 매출 2배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많이 남기는 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위조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위조된 게 아니고 이게 단기 순손익이 다 떼고 한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작년에. 지금 코인은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유 자산이 지금 네, 맞습니다. 유튜브의 시중의 차별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 색상 바꾸고 뭐 약간 패키지 가리해주고 그런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쉽게 팔 수 있고 쉽게 성과 나는 거는 쉽게 뺏기거든요. 결국은 오랫동안 가시려면 이런 본질적인 거를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커머스 이제 점점 치열해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차별화 부분은 기술 특허까지 저는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딥하게 하고 있다고 좀 자부하거든요. 그럼 저는 직접 발명을 했을까요? 이게 발명이라고 해도 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 연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거창하게 막 그런 R&D 발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포인트만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 덕분에 진보성을 인정받아서 특허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어디 가서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만약에 숙지하신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대표님들 실력, 능력치가 크게 향상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 특허 받은 저만의 아이템으로 월 매출 1억 이상 꾸준히 내고 있는 불신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나만의 제품은 뭐 색깔을 살짝 바꾸거나 로고를 넣는 정도로 많이 하시던데, 대표님도 그 정도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정도만 하면 저는 솔직히 그냥 택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에는 사고력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좀 진입장벽을 많이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표님처럼 좀 차별화하고 진입장벽 만들고 안정적으로 좀 월 매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난 3년간 이렇게 이커머스 업계에서 생존을 하면서 그 아이템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진입장벽을 갖추는지 그 공식을 깨달았습니다. 그 공식 구체적인 건 사무실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일하시는 공간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그냥 자취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여기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본가가 울산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혼자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방 메고 그냥 가면 되나요? 대표님 이거 귀찮아가지고. 네. 월 매출 1억 이상 나오시는데 네. 그럼 마진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24년도에 제가 연매출 10억이 나왔고, 그냥 단순 제품 마진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20% 초반이 남았어요. 손익계산서 기준이라고 하면은 원가 빼고 또 어떤 걸 뺀 거예요? 뭐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직원 인건비라든지 창고비라든지 뭐 각종 마케팅 비용들 전부 다 빼고 작년에 20% 초반이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원가를 좀 더 낮췄고, 그리고 판매가까지 차별화를 해서 더 높였기 때문에 올해는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30% 한 초반에서 중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품 마진은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세요? 네, 저는 차가 없습니다. 검소하시네요. 원래 지금도 포르쉐 하나 그 차는 네. 사자마자 이제 또 감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너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지금 사업하시는 거는 지금 사입비랑 제조 위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첫 시작은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 찾은 아이템들 토대로 괜찮은 것들은 제가 사입을 해서 좀 더 이제 재가공을 해서 이렇게 OEM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처음엔 그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몇몇 셀러분들은 중국 구매 대행으로 그래도 소소하게 돈을 벌고 계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구매 대행의 정말 가장 매력적인 게 단순 수익이 아니라 사업 아이템을 약간 발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그 내에서 되게 신박하고 생소한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대표님도 중국 구매 대행으로 아이템 발굴하신 거예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파는 아이템들 중에서 좀 수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좀 크게 키운 케이스입니다.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 A가 그냥 자체 브랜드 A고, 카테고리 두 번째가 그냥 자체 브랜드 B, 이렇게 자체 브랜드 두 개입니다. 각각 브랜드마다는 상품이 한 몇 개 정도예요? A 브랜드가 두 개고 B 브랜드가 세 개입니다. 그 상품 5개로 월 매출 1억 이상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근데 월 매출 1억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보다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매출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요. 수중에 진짜 저한테 얼마나 남느냐, 그걸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매출이 요즘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던 이유도 신제품을 제가 꾸준히 런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보다 판매가를 야금야금 계속 높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매가를 야금야금 높이면 그냥 아이템 하나를 새로 런칭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까지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상품을 가격을 야금야금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계속 판매량이 유지가 되나 보네요. 네, 판매량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냥 갑자기 막 3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만 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제가 파는 게 45만 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한 3만 원을 그 원가에 투자를 해서 차별화를 해요. 그리고 5만 원을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주문량이 전보다 늘었어요. 그러면 한 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야금야금 올려서 현재는 한 54만 원, 55만 원까지 팔고 있습니다. 객단가가요? 네, 맞습니다. 엄청 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2년도 8월에 군대를 전역하고 22년도 10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는 00년생 26살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재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들보다 1년 뒤처졌는 게 너무 경각심을 저는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만회해야겠다 그 생각이 군대에서 정말 많았거든요. 유튜브에 약간 돈 많이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니까 그 당시에 해외 구매 대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그런 시장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전역하자마자 2달간 숙식 노가다로 사업 자금 한 700만 원, 800만 원을 모으고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이 직원분께서는 1시에 출근하십니다. 아 그러면 저 뒤에 보이는 게 지금 네. 특허증 저건가요? 아, 네네. 상표권이랑 특허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나만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입장벽이 잘 구축돼가지고 네. 이제 업무를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하루에 1시간 이하로 일해도 충분히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화, 체계화를 해놨거든요. 즉 요즘 사람들이 뭐 많이 자동화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자동화를 가깝게 저는 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체계를 만들기까지 솔직히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나 인스타 그런 데서 뭐 AI 자동화 뭐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나중에 이게 사업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 시스템화를 구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구축하기까지 얼마나 그 대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그런 좀 이상한 자극적인 후킹에 휘둘리지 마시고 초반에는 진짜 본질적으로 대표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쏟아 넣으셔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초반부터 자동화, 시스템화 이런 요행을 꿈꾸시면 좀 지름길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데 오래 걸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어디 가서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만약에 숙지하신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대표님들 실력, 능력치가 크게 향상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 한 1억 이상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뭐 간단하게 인증 가능하실까요? 아, 네, 가능하죠. 일단 쿠팡 같은 경우 최근 30일 기준으로 네, 1억 3,500 정도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18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 18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적용하면 네이버는 한 2,7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쳐서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쿠폰 같은 경우는 3만 원 쿠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200만 원 빼고 여기서 네이버 매출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랑 손익계산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저는 묵묵히 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개념부터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22년도 매출이 260만 원이고 23년도가 5억 6천, 24년도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한 10억 초반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계신 거네요. 근데 요즘 뭐 시중에 월 매출 막 1억 한다는 2억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닌데 웬만한 제 매출 2배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많이 남기는 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 손익계산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위조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위조된 게 아니고 이게 단기 순손익이 이런 거 좀 다 떼고 한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2억을 거머쥐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하셨어요, 2억으로? 절대 막 제가 차를 산다거나 명품을 한다거나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서울 부동산 그런 티켓까지도 아직까지 없는 상태니까 그 돈으로 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코인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가 수익률은 마음 아파서 보여드리기 힘들고 지금 코인은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유 자산이 지금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대표님처럼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싶고 차별을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어디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상품을 찾기 전에 저는 목표부터 설정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막 월천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순수익 기준으로 뭐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단순히 그렇게만 하면 솔직히 되게 두루뭉술하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해야 월 1,000만 원을 버는지 감도 안 잡히고 그렇게 하시면 또 쉽게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그런 좀 기준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저는 성격이 워낙 좀 현실적인 성격이라서 저는 초기부터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월 목표가 월 순수익이 300만 원이에요. 하나 팔면 5만 원 남는 걸 하루 2개 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뭐 목표가 뭐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남는 거 어떻게든 하루 8개 팔기. 네, 이렇게 하면 1,200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광고비 그런 거 좀 떼고 그럼 진짜 딱 월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 월 순수익 1,200, 1,000만 원 이상 네. 노리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이제 한 이후에는 좀 어떤 순서로 가야 돼요? 요즘 중국 구매 대행은 이제 끝물이다,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솔직히 단순히 그냥 올린다고 해서 막 되게 잘 팔리고 그런 시대는 전 솔직히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현명하게 접근하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들을 말씀드릴 건데 단순히 그 기준을 설명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템들도 한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업 아이템 기준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향후에 사입할 큰 그림까지 그리고 계시다면 경동택배로 넘어가는 거 비추천입니다. 네, 경동택배 넘어가는 기준 같은 경우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세변의 합이 160 이상이거나 무게가 20kg 이상 보통 이렇게 네이버에 뜨거든요. 근데 보통 3PL에서 제가 좀 출고를 해봤을 때 세변의 합이 180까지도 일반 택배로 해줘요. 그리고 무게도 25kg 이하는 일반 택배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변의 합이 180 이하 그리고 무게가 25kg 이하 두 개를 충족하는 거를 저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경동택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동택배 같은데 일반 택배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일단 예시로 경동택배인 것 같은데 일반 택배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접이식 작업대 이런 거 보면 보통 경동택배가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뭔가 부피도 커 보이고 그래서 약간 경동택배로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막상 이렇게 보시면 포장 상태 보면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돼서 가로 세로 높이가 포장 상태 기준으로 180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무게도 25kg 이하니까 요거는 경동택배로 넘어가지 않겠죠. 아, 근데 이게 그 경동택배로 넘어가면 배송비가 많이 오르나요? 배송비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경동택배를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경동택배 같은 경우는 3PL에서 저희가 보통 사입하면 출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경동택배 같은 경우는 경동택배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네, 하루에 100건 이상 출고를 해야 경동택배 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저희는 경동택배로 넘어가지 않는 것 위주로 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경동택배인 줄 알았는데 또 일반 택배인 상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비닐하우스 보시면 당연히 뭔가 경동택배 같잖아요. 아, 네, 부피가 커 보여서. 네네, 부피가 되게 커 보이니까.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경동택배가 아니라 일반 택배입니다. 그래서 경동택배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은 꿀시장이 또 그런 걸 알면서 찾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정말 괜찮은 상품을 찾았는데 네네. 그게 경동택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좀 아슬아슬하게 경동택배로 넘어가거나 네네. 그랬을 때 좀 대표님 어떻게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크게 저는 4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로 구성품 일부를 빼서 무게를 줄입니다. 혹은 부피가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180 초과할 경우에는 그 포장 상자를 좀 더 작은 걸로 바꿔요. 네, 세 번째가 구성품 상자를 2개로 바꿔서 배송하기도 합니다. 이게 상자 하나에 해버리면 무게가 너무 무거울 수도 있고 혹은 부피가 너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장한테 말해서 상자 2개로 나눠서 배송을 해달라. 네, 그래서 제품은 하나지만 상자 구성 상자는 2개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2개로 나눠서 배송. 네, 두 번째, 현실적으로 인증이 가능한 난이도. 구매 대행, 저희가 아이템을 찾아서 구매 대행으로 운 좋게 또 잘 팔릴 수도 있잖아요. 차별화를 잘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사입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인증이 막 진짜 엄청나게 빡셀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사업 아이템을 처음에 찾을 때 이게 나중에 내가 현실적으로 인증이 가능한지 이것도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인증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 대표님들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증 대행 업체를 통해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네이버에 국민신문고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들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회원가입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회원가입 해주시고 저는 회원가입 했으니까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로그인이 된 거고 여기서 이렇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전부 다 네, 동의 예, 전체 동의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음 눌러주고 네, 저희 일반 민원이죠. 접이식 작업대를 제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싶은데 초기에 캐시 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그럴 경우에 제목을 이 접이식 작업대가 캐시 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민원 제목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민원 내용에는 제가 중국에서 접이식 작업대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캐시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서 민원을 작성합니다. 아래는 상품 링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쿠팡 링크 같은 거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상품을 판매 중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품 링크가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상품이랑 거의 최대한 비슷한 제품의 경쟁사 제품 있죠. 네, 아까 접이식 작업대 네, 이럴 경우에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이 캐시 인증 필요한지 확인해 주는 담당 보통 연구원 분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 쿠팡 링크를 확인하시고 답변을 남겨주십니다. 실제로 답변을 해주시나요? 네, 실제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이 오는지. 그래서 이건 그냥 아니요 해주시고 여기 다음. 네, 그리고 처리 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 그리고 처리부서 기피 신청은 신청 안 하면 해주시고 이렇게 신청을 눌러주시면 민원이 작성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네, 실제로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 나의 신문고에 들어가면 이게 대표님도 실제로 쓰시는 방법인 거죠? 네, 지금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2월 달에 펫 드라이룸을 한번 해볼까 한번 해서 민원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답변이 오냐면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 하나 오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답변 하나 오죠. 이쪽에서 전파 관련 인증 답변이 오는 거고 이쪽에서 캐시 인증 관련 답변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상품인데 인증이 2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캐시 인증, 전파 인증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인증을 답변해주는 기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 두 가지 부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답변을.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보면 여기 제3조에 해당된다고 하죠. 제3조에 해당돼서 안전 확인이죠. 네, 이런 식으로 중요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안전 확인도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캐시 인증 난이도 중에서 두 번째거든요.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이렇게 세 가지 난이도인데 다들 그래서 인증에 대해서 생소하실 텐데 제가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캐시 인증 이쪽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국립전파연구원이죠. 네, 그래서 이쪽은 전파 인증만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적합 등록이죠. 네, 전파 인증도 세 가지 난이도가 있거든요.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럼 이 제품은 캐시 인증도 필요하고 전파 인증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적합 등록 관련된 얘기도 제가 뒷부분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이 되게 이게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인증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같은 전파 인증이라도 난이도별로 단어도 다릅니다. 적합 등록, 적합 인증 약간 이런 식으로 달라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서 사실 지금 영상 보는 분들은 뭐야 네. 이거 나가실 수도 있는데 이걸 견뎌야 네, 차별화와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거죠. 그쵸. 쉽게 팔 수 있고 쉽게 성과 나는 거는 쉽게 뺏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가시려면 이런 본질적인 거를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커머스 이제 점점 치열해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신문고를 어쨌든 이용하시는 이유는 이게 인증이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네. 확실하게 확인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혹시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거는 인증 아닐 줄 알았는데 인증이고 혹은 네. 인증일 줄 알았는데 인증이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제 아이템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아이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꼭 남겨보셔야 되는 이유가 주변에서 다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아이템은. 왜냐하면 기기류니까. 근데 막상 제가 국민신문고에 그 당시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었는데 그 경쟁업체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건 사입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인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너무 조마조마하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그냥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남겨봤어요. 그냥 민원을 남기고 한 2주 뒤에 답변이 왔는데 이게 전환법 제3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인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계를 KC 인증도 안 받고 전파 인증도 안 받고 들여와서 지금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꼭 거쳐야겠네요. 그래도 인증을 만약에 내가 상품을. 그쵸. 이게 이렇게 여러 개 다트를 던져봐야 좀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신 이제 그 인증 관련된 내용들이 좀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대표님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인증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셀러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극소수만 아는 진짜 빈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증은 크게 두 종류거든요. 첫 번째가 KC 인증이고 두 번째가 전파 인증입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전파 인증도 뭐 KC 인증이긴 한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KC 인증은 약간 안전 관련된 거, 이거는 전파 관련된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 KC 인증은 뭔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KC 인증이 또 뭐가 있는 건가요? KC 인증 중에서도 크게 난이도가 세 가지에 따라서 나뉘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KC 안전 인증, 두 번째가 안전 확인,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네, 이렇게 KC 인증도 난이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안전 인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안전 인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안전 인증은 보통 공장 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용 같은 경우도 보통 한 500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에요. 안전 확인 같은 경우는 공장 심사까지는 보통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샘플 심사, 샘플 시험 이 정도가 필요하고 비용 같은 경우는 안전 확인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400만 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한 1, 2개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자 적합성, 이게 가장 난이도가 좀 쉬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가 시험도 가능합니다. 자가 시험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이것도 한 기간도 훨씬 더 짧아요. 한 2주?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난이도 세 가지별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전 확인까지는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안전 확인까지. 네, 안전 인증은 좀 너무 빡세고 안전 확인까지는 도전해보라고 하죠. 나중에 자본이 진짜 많으시고 실력도 많이 느시면 안전 인증까지도 하시는 거고요. 대표님 지금 어느 인증까지 받아보셨어요? 저는 안전 확인까지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서 국민신문고의 답변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전파 인증도 난이도별로 그냥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전파 인증은 첫 번째가 적합 인증, 두 번째가 적합 등록, 그 외 잠정 인증. 그러면 적합 인증이 제일 어렵고 잠정 인증이 제일 쉬운 건가요? 잠정 인증이 가장 쉬운 건 아닙니다. 일단 난이도 순으로 말씀드리면 적합 인증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적합 등록입니다. 잠정 인증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시장이 아직 형성 안 된 신기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전파 인증이죠. 그래서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적합 인증 같은 경우는 비용은 한 400에서 60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적합 등록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딱 중간 난이도. 한 요거는 할만하다. 비용은 한 100에서 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간은 한 2주에서 4주? 요거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답변 한번 민원 남겨보시면 적합 등록이 대부분일 거예요. 적합 인증은 잘 없습니다. 적합 등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험 성적서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럼 시험 성적서는 어떤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저는 인증 대행 업체를 맡겨서 하고 있는데 인증 대행 업체가 시험 성적서는 잘 그렇게 좀 해주거든요. 네. 근데 적합 인증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막 시로 테스트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공장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합 인증은.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인증 대행 업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인증 대행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그냥 다 맡겨버리면 되지 않나? 이런 걸 굳이 알아야 되나? 이 내용을 꼭 아셔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토대로 대표님들께서 그 방향을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 대행 업체는 후순위예요. 왜냐하면 인증 대행 업체에서 이거 대표님 이거 인증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하는 것도 민원 남기면 막상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증 대행 업체에서 대표님 요거는 뭐 모터가 있으니까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막상 민원 남겨보잖아요. 그럼 인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진짜 강조드리는 이유가 인증 대행 업체들한테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대표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분별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아이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템이 누구 거예요? 대표님들 거죠. 그러면 인증 대행 업체 그런 데 의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주도권은 대표님들께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공부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동 택배가 아니한 상품을 골라야 하고 네. 그 현실적으로 인증이 가능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또 기준이 있나요? 네, 그 다음 기준이 이게 경동택배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증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 관여도의 개념부터 일단 설명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여도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고민도 플러스 중요도거든요. 이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고객이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장바구니에도 넣어두고 뭐 리뷰도 비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구매하기 전에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좀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약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제게 좀 체형도 날씬해지고 이를 토대로 제 약간 평판이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제 삶에 직결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도가 높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고관여 아이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객단가도 저절로 좀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아, 대표님, 그래서 지금 고민도와 중요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렇게만 들으니까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좀 관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관여도 판단 같은 경우는 고관여 아이템의 특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관여 아이템 특징. 제 첫 번째, 객단가가 보통 5만 원 이상이에요. 관여도가 높은데 객단가가 저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객단가가 적어도 5만 원 이상이고, 이게 그냥 일회성 제품이 아니라 한 번 사용하면 좀 오래 쓰는 제품. 그래서 보통 한 번 사용하면 오래 쓰니까 고민도가 보통 높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시중 상품들 사이에서 좀 다양한 차이점들이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햇반 같은 거는 다양한 뭐 햇반 그런 게 있겠지만 다 똑같잖아요. 그냥 안에 밥 들어있고. 근데 고관여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고 치면 같은 카메라더라도 각각의 스펙이 다 다르고 뭔가 작동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느낌인 거죠. 마지막으로 관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차별화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능한 선에서. 네.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근데 저 차별화 얘기는 사실 네. 뭐 유튜브에도 너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차별화라는 게 각자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차별화는 좀 어떤 것인지. 유튜브의 시중의 차별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보통 되게 그냥 뭐 기껏해야 뭐 색상 바꾸고 뭐 약간 패키지 가리해주고 그런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저는 차별화 부분은 제가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딥하게 하고 있다고 좀 자부하거든요. 네, 기술 특허까지 저는 받았으니까. 그래서 차별화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차별화 종류를 제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사전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ODM이랑 OEM이 있어요. ODM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말해서 택깔이에요. 네, 사람들이 보통 뭐 그냥 택깔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택깔이다. OEM 같은 경우는 진짜 내 브랜드를 이제 남의 공장한테 맡겨서
그렇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ODM에 비해 좀 더 난이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요게 흔히 말하는 나만의 아이템.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나중에 자기만의 아이템 그런 거를 키우고 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초기에는 ODM으로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OEM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 중간 단계가 커스텀 ODM이란 게 또 있어요. 요건 뭐냐면 그냥 택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뭐 OEM으로 보기에는 애매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색을 한다든지 로고 각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소한 구성품을 몇 개 추가한다든지 그런 거는 커스텀 ODM에 속하겠죠. 차별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커스텀 ODM을 해야 된다 네네. 인 거잖아요. 보면 사소한 구성품 추가나 로고 각인은 사실 저 정도 내용은 다른 유튜브에도 많다 보니까 네네. 저것도 뭐 그냥 택가리 수준의 어떤 차별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내용들로는 솔직히 차별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뒤에 자세히 커스텀 ODM의 약간 제가 했던 실제 사례들을 설명드릴 건데 그 내용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표님들 아이템을 진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사업 아이템 찾는 기준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냥 요약하자면 첫 번째, 경동택배가 아닐 것. 즉 가로 세로 높이 180cm 이하 그리고 무게 25kg 이하일 것. 두 번째, 현실적으로 인증 가능한 난이도. 즉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인증이 아니고 전파 인증 같은 경우에도 적합 인증이 아닐 것. 세 번째,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 중요도랑 고민도가 높은 아이템을 찾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별화 여지가 있을 것. 근데 그 차별화 여지도 제가 가능한 선에서 발명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찾는 기준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뭔가 지금 저렇게만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도 좀 너무 이론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저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좀 실제로 소싱하시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쿠팡에서 약간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한번 적용하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구매 대행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나는 게 그냥 전기자전거? 일단 아무 키워드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그냥 구매 대행스러운 키워드를 넣으시면 돼요. 네, 이쪽 시장은 한 2년 전부터 구매 대행으로 되게 유명했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하나 클릭해 보시고, 네, 지금 9월 18일인데 도착일이 10월 11일이죠. 그럼 구매 대행 스토어죠. 네. 그럼 여기 이런 사람들도 다 구매 대행 스토어고,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판매량 순으로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냥 하나씩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봅니다. 한 개씩. 그래서 이 중에서 봤을 때 뭔가 아까 이거 소싱 기준 있잖아요. 적용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수동 지게차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동 택배겠죠, 일단. 경동 택배고 지게차다 보니까 인증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인증도 쉽지만은 않고 그리고 관여도는 높겠죠. 그리고 차별화 여지도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건 경동 택배가 아닌 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건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경동 택배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건 경동 택배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도 국민신문고에 한 번씩 그냥 던져봐요. 왜냐하면 약간 살균 온장고 혹은 뭐 무시동 히터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눈으로만 봐서는 인증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 소싱 기준을 확실하게 적용하려면 이번 기준에 적용하려면 국민신문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요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진입을 하시면 알고 보니까 막다른 길인 경우가 많아요. 뭐 붕어빵 기계 이런 것도 구매 대행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붕어빵 기계나 아니면 뭐 군고구마 기계, 양꼬치 기계 막 이런 거 구매 대행으로 되게 유명한 걸로 아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경동택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큰 거니까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밑에 보면 보통 스펙을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 판매자분은 스펙을 안 적어 두셨네요. 네, 요거는 일단 경동택배가 아니라고 쳐도 요거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안 남겨봐도 요거는 인증이 되게 저는 까다로운 걸 아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건 기껏해야 구매 대용으로만 팔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일단 제낀다. 네, 그리고 추가로 꿀팁을 더 드리자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기준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5번째, 이미 포화된 시장이 아닐 것. 포화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쿠팡에 직접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흔들 의자 있죠. 이런 거는 경동택배 아닐 수도 있고 뭐 차별화 여지도 있고 뭐 인증도 쉬울 수도 있고 또
고관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기준에는 부합하는데 이 흔들자를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이미 판매자 로켓 판매자도 많고 되게 국내 배송 그런 사람들이 포화가 돼 있죠. 그리고 비슷한 결의 판매자들이 되게 많죠. 이미 사입을 해서 팔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노력을 하고 차별화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쓰면 되기야 되겠죠. 근데 대신에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레드오션에서 콩고물 약간 떨어지는 거 먹는 전략이 아니라 블루오션에 들어가서 좀 니치한 시장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대장이 되겠다, 약간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5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상품이 있긴 한가요? 네,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도 구매대행몰인데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뭔가 되게 이렇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내려보시다가 요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생소한 건데, 생소한 거의 기준이 내가 살면서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저는 그게 기준으로 삼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파 베드, 뭐 철제 수납 벙커, 약간 이런 거는 제가 살면서 한 번은 구매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생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엄밀히 따지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려보다가 예를 들어서 뭐 파종기, 콩 심는 기계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구매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생소한 거 충족하고. 경동택배 아니죠. 이거 보시면 경동택배 아니에요. 그리고 캐시 인증, 요거 인증도 아마 필요 없을 확률이 높고요. 저는 이미 다양한 인증을 민원을 남겨봤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들을 보면 요거는 인증 진짜 엄청나게 빡세겠다, 이거는 막다른 길이다, 혹은 요거는 이거 생각보다 인증 되게 간단한 되게 숨은 꿀시장이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마저 설명드리자면 요거는 경동택배도 아니고 인증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차별화 여지도 요거는 많죠. 차별화 여지 뭐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요게 이렇게 굴려서 가는 거잖아요. 손잡이로 밀면. 그럼 그 과정에서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서 뭐 흙이 튈 수도 있을 텐데, 흙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뭐 가림 판 그런 거를 제품에 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요거는 차별화 여지도 있죠. 그리고 요건 마지막으로 고관여죠. 구매하기 전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라든지 약간 그런 걸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고민도도 높겠죠. 그래서 요거는 고관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기준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예시입니다. 이 상품을 한다고 무조건 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들에 비해 타율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쉽게 찾지는 못하실 거예요, 초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20명 정도로 한정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찾은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시면 진짜 각 잡고 디벨롭 하기 전에 그래도 피드백을 한번 받으셔야 좀 이게 더 자신감도 생기시고 하니까 제가 20명 정도 한정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대표님, 아까 그래서 그 저희 차별화 관련해서 네. 이제 커스텀 ODM까지 해보면 좋다라고 네, 저희가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고, 근데 커스텀 ODM이 또 종류가 많다고 하셔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구성품 변경 혹은 추가. 진짜 저는 고객이 느끼기에 같이 있으면 편리한 것들, 요거를 저는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가한 구성품들이 고객의 사용을 불편함을 줄이거나 혹은 뭐 보완하는 경우 저는 이게 차별화가 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1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품을 변경해야겠다, 추가해야겠다, 이런 걸 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요걸 아는 저는 방법이 크게 2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고객 CS입니다. 혹은 고객 피드백, 고객들의 찐 리뷰, 그리고 작성 목록까지. 저는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좀 구성품 어떤 거를 변경하거나 추가할지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네, 아까 제가 한번 가볍게 찾아본 씨앗 파종기를 예시로 설명드리면, 쿠팡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떠요. 여기서 이 사람 걸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고 상품명을 봐요. 여기 1점 리뷰가 없는데, 네, 여기 1점 리뷰 없으면 2점 리뷰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국어 설명서 있어야 되는데 중국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한국어 설명서 매끄럽게 저희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립하는 거 어렵다고 돼 있죠. 그러면 아 요거는 조립하기 많이 좀 힘들어하구나.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립하는 영상까지 좀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구매가 아니라 찐 리뷰 내용만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구매한 사람들의 약간 좀 피드백이나 안 좋은 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가구매 리뷰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사례를 좀 예시로 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으로 유명한 키워드를 하나 검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찐 리뷰인지 가리뷰인지 한번 제품을 한번 사례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보면 일단 해외 배송이고 리뷰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네, 이렇게 쫙 뜨죠. 물론 진짜 리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리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확실하게 확인하냐면 최신순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좀 정성 들여 쓴 리뷰는 뭔가 네. 작업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작업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같은 날짜에 다른 리뷰들이 쫙 달린 게 많은지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9월 4일이죠. 9월 4일이죠. 9월 5일이죠. 9월 5일이죠. 9월 9일, 9월 9일, 9월 10일. 되게 뭔가 촘촘하게 돼 있죠. 그리고 더 촘촘하게 맨 끝에 가면 제 생각에 더 촘촘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4월 8일, 4월 8일, 4월 8일, 이건 4월 9일, 네, 4월 9일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돼 있죠. 이런 거는 무조건 그냥 가구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짜 되게 촘촘한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애매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리뷰어를 클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작성 후기가 2,000개죠. 네, 이 정도로 리뷰를 많이 작성한 사람은 거의 그냥 전문 가구매 리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 작성 개수로 좀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작성 개수가 1000개 넘으면 웬만하면 가구매 리뷰어라고 저는 그냥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아마 1000개가 넘을 거예요. 네, 이 사람도 2800개. 심지어 그리고 이것도 되게 꿀팁인데 옆에 막 탑 1000, 탑 500 리뷰어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은 진시된 리뷰어구나, 좋은 리뷰어구나, 그게 아니라 가구매 리뷰를 엄청나게 많이 단 거예요. 보시면 6000개죠.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쿠팡에 리뷰 6000개 작성하신 분 계시나요? 네, 아마 장담하는데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가구매 리뷰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개가 넘어가면은 좀 의심을 해봐라. 네, 1000개가 넘어가면서 심지어 그 같은 날짜에 다른 리뷰도 몰아서 달렸다. 그러면 이건 가구매니까 제끼라는 거죠. 이렇게 리뷰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차별화하는 거 들어봤고요. 사실 근데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유튜브에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네네. 이거 외에도 또 대표님 하실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제가 하고 있는 게 구성품 용도 변경입니다. 그냥 쉽게 정리해보자면 다른 상품을 의미 있는 보조 구성품으로 용도 변경. 네, 그래서 이거는 구성품 변경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거의 장점이 더 있겠죠? 네, 장점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중 상품들과 가격 비교 더 어려움.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객단가 높이기가 수월합니다. 용도 변경 한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쟁사의 상품들이랑 구성품이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그러면 직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를 높이기에도 더 수월한 거죠. 네, 개념이 조금 이제 이해는 되겠는데 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구성품 용도 변경의 예시를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손풍기랑 청소 브러쉬 세트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청소 브러쉬는 그냥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상품 브러쉬죠. 근데 요거를 손풍기에 같이 넣어서 약간 분진 제거용 필수 도구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좀 가치성을 높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손풍기만 파는 판매자들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비교도 더 어렵겠죠. 그리고 약간 요런 구성품 용도 변경된 게 들어갔으니까 차별화도 됐겠죠. 브러쉬 자체의 원가는 저렴합니다. 근데 손풍기 객단가를 높일 여지는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성품 용도 변경 같은 경우 저원가 상품을 고관여 상품과 같이 팔 때 좋은 전략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되게 자주 쓰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건 내용까지 이해했는데 이거 진짜 적용하려면은 좀 네. 뭔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겠네. 이게 제품을 단순 저희가 떼다 판다고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성품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구성품 변경보다 사고력은 좀 더 필요하되 대신에 더 좀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 자료에 좀 더 좀 구체적인 예시들 제가 좀 넣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자료에 저원가 상품을 고관여 상품이랑 같이 파는, 그래서 구성품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시들을 제가 많이 넣어둘 테니 그 자료들을 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대표님 또 아까 기술 특허증 보여주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언뜻 봤을 때 왠지 나도 저런 기술 특허증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그런 분들 좀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차별화 11번째로 이제 기술 특허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기술 특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진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어서 PPT로 아예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PPT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듣기로 쇼핑몰을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엑시트하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 요즘 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기술 특허를 받으셔서 그걸 토대로 엑시트를 하시면 훨씬 더 높은 값어치의 쇼핑몰을 매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특허를 이렇게 제가 실제로 받았거든요. 그 기술 특허의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금연 변경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에 아마 금연 변경된 제 기술 특허 받은 아이템이 이제 좀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거는 진짜 대표님만 팔 수 있는 상품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만 팔 수 있는 걸 넘어서 더 강점이 금연 변경 자체도 소비자들이 더 쓰기 편리하게끔 금연 변경을 하거든요. 특허의 내용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차별화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셀러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차별화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술 특허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롭고 유용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기술 특허인데요. 기술 특허에서는 충족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술 특허를 좀 전략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신규성, 기존에 없던 기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가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 기술을 토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돼요. 즉 제조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그 특허청에서 기술 특허를 등록해 줍니다. 아, 그럼 이 저충족 요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거 맞습니다. 세 가지를 무조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세 개 중에서 뭐 한두 개만 만족한다고 해서 기술 특허를 절대로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 아, 대표님 지금까지 기술 특허 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뭔가 네. 좀 너무 어려워 보여서 네. 좀 엄두가 안 나기도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좀 감이 안 잡히시고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커머스 사업했을 때는 기술 특허가 저랑 먼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기술 특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차별화 공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품에 도입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기술 특허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바로 기술 특허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 요거는 향후에 내가 기술 특허까지 받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특허를 그렇게 받으시면 나중에 살아남으시는데도 훨씬 더 생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렇게 이론만 설명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기술 특허를 받았냐 그리고 어떤 상품들이 기술 특허를 받은 거냐 그런 걸 제가 좀 예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레인지 상중망 후드 필터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일체형 손잡이 필터 프레임에 고정돼서 뭐 삼중망 후드 필터 이런 기술로 기술 특허를 받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저당 밥솥입니다. 이거 보시면 저 밥솥으로 하면 당 질물을 분리해서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40% 이상 뭐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시중에 다 판매가 네. 되는 상품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중의 스마트 스토어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기술 특허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기술 특허만 설명드리면 이거랑 디자인 특허랑 혼동 많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특허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자인 특허 같은 경우는 제품의 외형적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디자인 특허의 충족 요건은 기술 특허랑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신규성. 기술 특허랑 이거는 동일하죠. 두 번째부터 다릅니다. 창작성,
그리고 친미성, 마지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기엔 충족 요건이 기술 특허보다 한 가지 더 많아서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충족 요건이 더 많으니까 기술 특허보다 더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뭔가 말만 거창하게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지 실제로는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기 훨씬 쉽습니다. 좀 구분을 짓자면 고관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 특허로 방어를 하고요, 저관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특허로 보통 방어를 합니다. 또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 네, 고관여, 맞습니다. 저관여. 네네. 대표님 디자인 특허는 아직 없으신 거죠? 네, 저는 디자인 특허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리사 부문과도 적극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그분과 상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고관여 아이템, 특히 기기 같은 거는 디자인 특허를 받아봤자 어차피 효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조금이라도 뭐 약간 구성품을 바꾼다든지 되게 사소하게 바꿔줘도 디자인 특허를 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으려면 기술 특허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직접 발명을 했을까요? 이게 발명이라고 해도 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 연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거창하게 막 그런 R&D 발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포인트만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 덕분에 진보성을 인정받아서 특허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게 기술 특허의 충족 요건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잖아요. 그게 보통 반려나는 게 진보성 부분에서 많이 반려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보성 부분에 좀 되게 변리사분이랑도 그렇고 제가 아는 고객님들이랑도 그렇고 되게 아이디어를 같이 많이 냈어요. 그리고 진보성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자가 사용을 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끔 저희가 좀 기술을 첨부하면 그게 진보성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 특허를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어떻게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술 특허가 원래 쉽게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현실감을 많이 느끼시도록 제가 1년의 등록 과정들, 그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제가 24년도 1월 9일에 특허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특허 출원서를 정리하고 특허청에 출원 절차를 완료했고요. 네, 24년도 3월 15일에 제가 우선 심사 신청을 했었는데 보완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사업자 업종에 제가 특허를 받으려는 내용과 관련된 업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특허청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노트북을 기술 특허를 받으려고 했다고 쳐요. 그럼 제 사업자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 직구 대행업밖에 없는데 이거 기술 특허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 노트북 관련된 업종은 없냐. 네, 그거를 문제 삼아서 저는 노트북과 관련된 업종을 추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선 심사 신청을 성공적으로 저는 받았고요. 이렇게 6월 12일에 진보성 충족 요건에서 거절이 떠서 1차 거절이 뜬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 보완하기 위해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1차 거절을 당했을 때랑 2차 거절을 당했을 때랑 전략이 달랐는데요. 1차 거절을 당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를 했을 때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기대 효과를 말로 잘 설명해서 풀어서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진보성 충족 요건이 또 거절이 떴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후 의견서 및 보정서, 요거를 제가 변리사분이랑 얘기를 해서 초안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변리사분께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했었냐면, 2차 거절 당했을 때는 요거 이런 아이디어 요거는 반영하기에 뭐 돈도 크게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사소한 거 한 번 더 추가해보면 기존에 내가 추가한 거랑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그 변리사분께 말씀드리니까 괜찮은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최후 의견서를 제가 특허청에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차 거절 때는 설명을 더 잘했고 네. 2차 거절 때는 아이디어를 더 넣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나요? 그 아이디어 자체도 제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넣은 거죠. 되게 사소한 아이디어. 근데 그게 기존 제가 냈던 아이디어랑 융화가 되면서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진보성으로 보기 애매했는데 제가 사소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이 1, 2를 합쳐서 하니까 해당 청구항을 보고 이제 특허청 심사위원분들이 요거는 진보성이 있겠다 판단을 하신 거죠. 이렇게 11월 20일에 최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거절되면 저는 기회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 의견서까지 발열이 당한다면 그거는 곧 특허 거절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300만 원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뒤에 제가 기술 특허에 대한 비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거절되고 만약 3차도 거절되면 이제 네, 끝인 거예요? 삼진아웃 시스템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상품으로 또 해야 되는 거네요? 아예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다시 하는 게 현실적이겠죠. 저 특허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할 수는 네. 있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아예- 또 300만 원을 써야 되죠. 그리고 3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1년 넘게 걸렸거든요. 1년이란 기회비용까지 날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25년도 올해 1월 17일에 저는 두 번의 거절 끝에 마지막으로 진보성을 인정받아서 기술특허 등록 결정을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9일에 출원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대략 1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비용부터 설명드리자면 제가 변리사 사무소로부터 받은 실제로 견적 메일이고요.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초반에 착수금 80만 원, 그리고 기기장치 발명 검토 추가금 30만 원, 등록되면 등록 성사금 80만 원, 청구항 한 개당 5만 원이거든요. 도면 한 개당 또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선 심사 비용 64만 원. 이렇게 해서 저는 총 300만 원 정도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사무소에 낸 비용이 저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럼 특허청에도 또 따로 내는 게 있나요? 특허청에 제가 또 따로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건 없고요. 그냥 기술특허 등록하는 그 전체 과정을 특허 변리사한테 제가 전적으로 그냥 위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차별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단순히 그냥 듣고 넘기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대표님들 상품에 적용할 만한 게 있으시면 꼭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행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다음번에는 구매 대행으로만 팔고 싶은 경우, 그거는 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매 대행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을 소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 있거든요. 완전 달라요, 이번에 알려드린 거랑. 그런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만약에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 되게 좀 딥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다양하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쇼츠라든지 뭐 블로그, 뭐 다양한 부업들이 AI를 활용해서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고생스러운 길을 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의 본질이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요즘 솔직히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뭐 로켓크로스, 뭐 AI, 뭐 블로그 이런 되게 쉽게 성과가 난다고 광고하는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일종의 파이프라인으로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로 파이프라인으로 세팅을 해두시되, 그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얻는 소득을 결국에는 코어 사업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좀 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지름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게 가장 지름길인 걸 저는 체감을 했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느꼈던 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윈들리 화이팅!